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경우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요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 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과 민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금이 왕하죠. 신월은 임관지, 6월은 금의 제왕지, 특히나 6월 같은 경우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데,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일간도 금, 월령도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댕댕이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경금이 원령이 제왕지면 좀 이따 격국에서 드리겠지만, 이거 뭐가 됩니까? 양인 격에 대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경금은 왕하면 뭐다?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기물을 못 만든다? 그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경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시뻘겋게 달궈서, 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그런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에밀레 종과 같은 큰 범종도 만들 수가 있겠고 해서, 그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정화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대동해서 쓴다? 간목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나 유월이라고 하는 금왕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신월의 절지, 유월의 태지라서 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충분히 생주해 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원령을 얻은 왕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원국에서 정화라든가 간목의 기력이 약할 때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첨언해서 병화를 얻게 되면 6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해자축화처럼 얼음이 얼정우대 그런 엄청난 한파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 숙살의 기운이 금이 왕해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뭘 한다?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관살혼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관살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죠. 우리가 관살혼잡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살이 있어서 나한테 해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지, 관살원잡이 돼서 나한테 도움을 주면 관살원잡을 굳이 꺼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가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때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죠. 정화로서,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할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 같은 때, 노가다 같은 때 이렇게 나가면 일단 불부터 핍니다. 왜냐하면 몸이 얼어 굳어져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날씨가 이렇게 싸늘싸늘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일의 능률도 오르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우를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단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병화 정화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겠죠. 특히 정화를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간목 이 가장 필요하다. 이때 만약에 뭐 화가 정화 병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정화보다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병화가 있으면 돈을 좀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귀는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귀함은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은 조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그러면 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명예, 나의 어떤 명예,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장관도 좀 해보고 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게 좋아.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경금이었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유월이었습니다. 일간과 원령과의 특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안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지는 유금은 음금이죠. 그래서 양대음이 되는 것인데, 금과 금이 만났으니 이거를 겁재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게 되는데, 격국을 논할 때 겁적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다. 십정격 안에는 없고요. 양간이 월지가 그 양간에 해당되는 오행이 포태법상 제왕지가 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하는 공식의 격이 있습니다. 양인격은 저렇게 양양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볕양자를 써서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양양자잖아요. 그죠? 요거는 양인격은 양간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을목이 음간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음간이죠. 그 다음에 기토가 음간일 것이고, 신금이 음간이고, 마지막으로 개수가 음간인데, 이 음간을 가지고 양인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음간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신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음인은 있을 수 있지만 양인은 음간한테는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논한다. 양간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무토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임수가 바로 양간인 것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목이 양인이 되겠죠. 묘목. 근데 묘목 자체가 양인이 아니라 묘증 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오화가 양인인 것인데, 병화가 오를 볼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오를 봐도 양인인 것인데,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아니라 이때는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을 봤을 때 양이 되는데, 유중에 보다 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자를 보게 되는데 자중에 개수가 양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증 을목이 양인이기 때문에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간목은 경금을 봐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병화 같은 경우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임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무토가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는 간목을 봐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경금은 유중신금 양인이 되기 때문에 뭐가 병화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 마지막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무토를 봐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이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양자의 칼날 인자죠. 양의 칼날은 뭡니까? 뿔이죠. 뿔. 이 양의 뿔에 한번 받쳐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흑염소, 그냥 좀 부드럽고 그런 양이 아니라 우리 사냥이죠. 사냥. 험난한 상황에 사는 그 사냥들, 성질이 굉장히 난폭하고 눈 노라면서 그런 양들이 있으니 이런 성격 굉장히 이 호랑이만큼이나 좀 싸납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고 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나 해서 양인격도 성격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은 직업 같은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단지 부드러운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강한 직종이죠. 탈권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판사 같은 경우 말 한마디로 사형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죄하면 살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등등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국세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의료 관련된 사람들 있죠. 한의사, 그 다음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등 여타 이제 이 생사여타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도 도산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좀 험악한 직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철탑 그거 하는 사람도 있죠. 철탑, 송전탑 같은 거, 그거 웬만한 정신력 가지고,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를 제가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런 좀 강한 직종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인 있는 사람들은 양인 가살이 됐을 때 좀 이렇게 권력직에 좀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의 강한 힘과 그다음에 칠살이라고 하는 강한 힘을 갖다가 중화시켜서 쓴 거기 때문에 한 마리의 사자와 그러니까 좌사자 호랑이의 권력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들, 검찰, 수뇌부, 군경 수뇌부 이런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쪽에 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단 중요한 것은 6월에 경금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왕하기 때문에 일단 경금은 보다 양인 가살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어떤 용도 쓰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 다른 것들은 간목은 경금을 쓰고 그 다음에 병화는 임수, 토는 간목, 임수는 무토를 이렇게 쓰지만 경금은 일간의 특성상 정화를 쓸 뿐이지 병화를 못 쓰는 건 아니다. 요놀 같은 경우 6월에 경금 태어나게 되면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6월에 숙사래기가 강할 때는 병화로서 뭘 한다? 그걸 한다. 조후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그래서 병정화를 같이 보게 되면은 병화로서는 조후하는 개념,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는 약한 병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가 세력이 있을수록 큰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고, 병정화의 힘이 약할수록 그 직급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출되어 있죠. 자, 이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유중에 있는 그 본기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 투출한 것이다. 그래서 양인이 더 강해지다. 양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금이 더욱더 강해지고 성격이 더 강렬해진다. 조준적으로 강렬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튼튼한 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5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경오 일주가 되죠. 물론 5화 하나 가지고 이 왕금을 단련하기는 좀 어렵고 좀 목이라도 있어서 5화를 좀 생주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천간에 개수 투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6월에 양이까지 투출되고 경금이 세력을 크게 얻었는데 5화 하나 가지고 이 경금을 단련하기가 또 힘든 이런 상황에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개수가 관을 공격해서
오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개수가 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묘목은 정제죠. 정제. 문제가 이 묘유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가 개묘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6월이 됐을 땐 신유월이 되면서 묘유충을 된다. 이건 어떤 아이도 면해갈 수가 있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개묘년 신유월이 태어나게 되면 묘유충을 어떻게 구제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음간이 들어와가지고 사가 들어오면 사유해금해서 회금을 한다든가, 일지 축토가 들어오면 유축해금해서 충중봉합이 된다라고 보지만은, 일지에 저렇게 오화가 있으면 이건 충중봉합 자체가 안 되고 이건 100% 묘충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 거기다 대고 양인을 충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달에 태어나는 아기를 못 나오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 일가, 어차피 연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가 생시에서 이 묘유충을 갖다가 가장 좀 충격을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운이,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해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 일주니까 이거에 맞게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은 뭐 일단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지만 오중정화 있고요. 병화도 있으나 이 병화는 오의 뿌리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묘유충이 되고요. 좌우충이 되죠. 이거는 사지전충이라고 해요. 사지전충이라고 해서 네 지지가 모두 충하죠. 자, 좌우 묘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 사주가 좌우묘유를 다 갖추었습니다. 옛날 박정희 어떤 대통령께서 좌우묘유를 다 갖춰서 사정격을 다 갖춰, 사정격은 좌우묘유를 모두 갖춘 걸 말하는데, 이것이 잘 갖춰지면 극품의 벼슬을 이룬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명리학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사정격으로서 사주가 좋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사정격이 격을 잘 갖추면 극품에 이르지만, 오늘처럼 좌우묘를 다 갖췄는데 이게 사지전축이 되면 이거는 거의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묘충도 구제하기가 힘든데 좌우충까지 했다. 이거 매우 제가 봤을 땐 어려운 사주가 될 수밖에, 남녀 불문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하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얻었습니다. 이 축토, 그렇다고 해서 요 유축 회금이 돼서 묘유충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묘유충이 돼서 경금의 뿌리가 좀 약해지는 듯한데, 축토를 봄으로 인해서 경금이 하나의 뿌리를 더 얻고요. 그 다음에 오중정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 역시나 개수는 뭐다? 역시나 여기서도 병이 된다. 요거 상관이 관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나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여기다 쓰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되겠죠? 그죠? 상관, 경관의 어떤 구조도 갖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남자 정도 태어났을 때는 저 상관, 경관이 많이 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상관, 경관이 아주 더욱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정축시에 태어나잖아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오화국을 하죠. 단 이 사주가 안 좋은 것은 무토가 투출된 것이 좋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금이 왕할 때, 금이 이렇게 왕한데 다시, 물론 묘충이 돼서 이제 세력을 좀 잃었다 하더라도, 금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쓰기 약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령 자체가 금왕절이기 때문에. 근데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금을 갖다가 단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중정화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중정화 토를 생겨버리는 그러한 역효과가 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무인시가 되는 경우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도 결코 좋은 사주는 되지 않는다. 기묘시 똑같은 구조의 생신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경진씨 같은 경우에는 묘유축이 돼서 금이 좀 약해져 있지만 또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어서 생을 통근은 안 됩니다. 경금이 진의 통근은 안 되겠고요. 다시 경금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좀 세력을 얻습니다. 근데 화가 좀 너무 약한 것이 좀 단점 아닌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냥 수운 가게 되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 그다음에 목화운 가게 되면 이건 금이 있기 때문에 수를 뭐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6월이라 하더라도 5와 4를 다 갖췄죠.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금이 왕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사와 두 개를 얻었다라고 보면 이거는 목화운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겠고,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여기 갑자대운 같은 경우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좌우충 되는 것은 이건 좀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 정도. 그래서 오늘 요 신사시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가 다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는 화가 왕할 때는 화를 억제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오화 두 개로 경험을 단련하는 것, 이 정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화운보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그러면 수가 살아나서 오화 두 개가 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자,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금, 신금은 뿌리를 두지만 묘유충 돼서 뿌리가 약해져 있죠. 임수, 개수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목화운 갔을 때 수의 기운이 이 눈으로 천간에 임계수가 있어 보이지만 목화운 갔을 때 저 임수 개수가 그러니까 용도 있게 저게 쓰임이 있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화운 갔을 때 임계수의 용도는 극히 미약하다. 그러면 오히려 경금이 이 화로 인해서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제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묘충으로 상처 입었다 하더라도 다시 신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져 있고요. 오화는 쓸 수 있습니다. 투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천간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은 수가 화를 억제하기보다는 목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좀 합리적인 생시라고 봤을 때는 뭐다? 갑신시 정도. 을류시보다도 갑신시가 훨씬 좋습니다. 간목하고 을목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신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있지만 유 안에는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해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정축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갑신시하고 정축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병자시 같은 경우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인 기묘시 같은 경우 무토기 또 천간 투출된 거 특히나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시에 따라서 운이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 또는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신사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 좋고, 그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든 금수운으로 가든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갑신시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그래요. 그러면 갑신심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까? 아니죠. 그렇게까지 좋다고. 그러니까 오늘 날짜 중에서 생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 갑신시가 좋다는 얘기지, 오늘 외에 다른 주변에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 중에서는 이 사주보다 더 월등히 좋은 사주도 날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날짜하고 비교를 해야지. 오늘은 정해진 연월일에서 시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고, 남녀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통령감 나오는 그런 날로 잡아주는, 물론 운이 좋으면 그 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죠. 예정일 전후로
앞으로 예정일까지 갖기가 좀 힘들죠. 한 2주 정도 그럽니다. 2주 정도 그러면 4주가 대략 날짜를 보면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보면 되고 하루에 만들어지는 사주가 12개가 되죠. 생시가 12개 나오니까 그러면 거의 뭐 몇 개를 보는 겁니까? 그 사주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출산 태기는 다른 태기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뭐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 안에서 굉장히 좋은 사주도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15일을 다 통틀어 봐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날이 없을 수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진짜 나는 진짜 괜찮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하면 진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어느 날이 좋은 날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1월이 좋은 날이니까 그 앞에서 10달 정도 계획을 잡고 미리 이제 아기를 가져서 그때 낳는 것. 뭐 우리가 옛날에 이건 태길까지는 아니지만은 크리스마스 베이비죠. 크리스마스 베이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난들 치는 거죠. 크리스마스 뭐 날에 아기를 낳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크리스마스 날 나오는 아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아기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아기도 있죠. 근데 이게 장난이죠, 장난. 근데 이제 아기를 갖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진짜 이 사주 명리학을 좀 이렇게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좀 똘똘한 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나는 잘 잡았는데 그때 딱 나오면 좋은데 그 전에 미리 양수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부득이하게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죠. 뭐 사산이라든가 뭐 낙태가 아니라 유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출산 태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자연부만 이도저도 그냥 우리 아이는 지가 알아서 태어날 것이야. 나는 잘 태어나면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낳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좀 괜찮은 생기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진짜 어디 뭐 카페 같은데 택일 받아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한 서너 개씩 올려주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택일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아기가 오셨을 때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속지 않는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선무당한테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어떤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래 일진사주 명리학으로 제목을 했었는데 출산태길에 능히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 이제 출산태길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까지 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말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또 빠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